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입니다.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6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노영희 변호사를 특별히 모셨고요. 결국 이제 하나씩 정리가 돼 가는군요. 특검은 오늘 박근혜 정부의 제목이 깁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헌재도 곧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결론을 내놓게 되겠죠. 먼저 특검의 수사 결과 내용부터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개로 늘어난 대통령의 혐의.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시고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통령 측 속내는 어떨지 여쭤보면서 13개로 늘어난 대통령 혐의 대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대통령 측.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보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특검 발표는 헌재 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최순실 공모에서 뇌물을 수수했다. 사익 추구를 하거나 누구를 도우라고 한 적이 없다. 미르재단 K재단은 박근혜 최순실 공동 운영이다. 미르 K재단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다. 블랙리스트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범행이다. 블랙리스트 모르는 일이다.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라든지 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했다. 최순실이 문학의 인사만 추천한 정도다. 검찰은 박 대통령 8개 혐의, 거기에 특검이 5개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결과 발표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예. 양무석 박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검의 기본적인 입장은 범죄자로서 네. 탄핵감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은 네. 범죄자라니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의 이야기가 귀에 계속해서 쟁쟁쟁쟁 울립니다. 예. 정경유착의 실상이 예.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 예. 이 부분하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즉 그 곳곳에 부패의 고리들이 걸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일면이지만 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묵었던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의 예. 그 부패고리를 이번에 털고 가지 않으면 예, 10초 전에. 이후에 예.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는 예.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예. 정경유착의 실상이 예.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는 박영수 특검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차정원 교수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특검의 발표는 대통령은 유죄라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유죄인데, 유죄 중에서도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지금 이제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중죄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럼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 특검이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우회적으로 지금 촉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조금 실수는 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명백한 유죄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종의 침소봉대가 아니냐. 그리고 일종의 또 허장성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황장 소장 생각은요? 예, 지난번에 이제 검찰의 조사는 강요와 이제 직권 남용 이런 데 초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뇌물이라는 부분이 직접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은 최고 권력의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즉 대통령이 몸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는 이 시점에서 저렇게 발표한 것은 결국 탄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예. 황태일 평론가. 특검 얘기는 뭐 거의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라는 지금 주장 같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죠. 네. 야당,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예. 야당에 의해서 지명된, 예. 야당에서 지명된 야당 전용 특검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채일 수밖에 없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공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상으로 쌓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예. 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는 오늘 그저 박영수 특검 한 15분 정도 발표하고 또 한 99쪽에 달하는 그 이제 보면 최종 보고서를 갖다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요점 정리예요. 네. 그동안 사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그 수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요점 정리한 건데 말씀드리자면 항상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의 아직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 결국 예, 그렇죠. 법정에 가서 예.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몫이고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은 판사님의 몫입니다. 네. 송국권 본부장. 특검 발표문이 정확히 표지까지 101페이지입니다. 예. 101페이지인데 그 앞에 보면은 특검의 어떤 그 여태까지 수사 과정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부터 1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네, 예. 혐의에 대해서 쭉 나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건 없어요. 예. 굉장히 구체화돼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불거졌던 이런 일들의 종합 정리판인데 예. 지금 그 특검에서는 이것도 전부 다 혐의다. 네. 이것은 그 어떤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혐의들이다. 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특히나 그 헌재 결정이 나기 그 며칠 앞두고 네. 이것을 이렇게 크게 그 발표한다. 101페이지를 발표할 네.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앞으로 뭐 재판 과정에서 또 밝혀지겠죠. 의혹인지 혐의인지. 예, 알겠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은요? 네, 지금 그 특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삼성 관련 그 기록이 3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한번 재판 가봐라. 우리가 맞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 얘기가 되고요. 예. 또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 기록이 2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 역시 그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오늘 얘기한 거는 꼼짝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내놨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 특검 전체가 위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왜 말도 안 된다는 출발부터 식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 속내를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내놓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탄핵 결정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탄핵 결정을 앞두고 본인의 안위에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마지막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글부글 부들부들. 부들부들 쓰신 거 보니까는 변호사님께 여기 우리 패널들 뭐 발언 수위가 좀 넘치거나 그러면은 문제 발언, 법적 문제 발언 있으면 좀 잘 즉각 제재 주시하려고 그랬더니 변호사님 발언이 살짝 아이고 이거 살짝 부글부글 살짝 위험해요. 오히려 잘 스스로 그 입장에서는 부글부글은 아니죠. 부들부들. 네.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 걸리기는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는데 스스로 다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조절을 잘 해주시고 지금 뭐 말씀들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검이 일부 야당만의 추천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다시 강조하고 나선 이유 공정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를 해왔고 제가 그 헌재 변론 때 그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 유린 수사의 사례를 낱낱이 다 지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인권 유린 가혹한 조사는 우리가 유엔에도 이 인권 유린 침해에 대해서 제소를 할 작정입니다. 이 완전히 이 특검은 야당의 입맛대로 조사할 수 있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하고 네, 오늘들 잘 협조를 해주고 계신데
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따져볼 사안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간단하게 말씀 차지원 교수님부터. 예, 뭐 지금 그 대선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됐다 이유는 그거 예정된 결론을 갖고 있었다. 야당이 뭐 추천했기 때문에 야당이 바라는 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그 식의 논리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이 논리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 자체가 편파적이고 상당히 불공정을 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야당만으로 지금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넘어왔을 때 그럼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죠. 그러고 나서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복수의 그 특검 후보가 그러니까 추천이 됐을 때 박영수 특검을 낙점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이 지금 이제 그 야당만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헌적이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위헌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측에서 일종의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네, 양문석 박사였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최후의 억지다. 벼랑 끝 전술이다. 지금 뭐 차 교수께서는 이제 저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마지막 그 뒤집기에 대한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이제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저렇게 발언함으로써 불복종 운동과 이 연계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마디 더 언급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에 대한 그 수사와 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을 한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아니다, 불공정이다,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다 알아요. 억지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 국민들이 무슨 양인지 다 알고 그리고 국민들이 웃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 노영 변호사께 지금 억지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무슨 구성하자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이거 자체가 여차하면 불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심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다. 이럴 경우를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구성부터 잘못됐죠?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자기 모순적이고 좀 약간 타당성이 없는 발언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나중에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논리적인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전부 다 인정한 것을 이제한테 뒤집는 거는 오히려 타당성이 없죠. 웬 미소를 왜 살포시 머금으면서 저를 보세요? 앞서 평론가? 우리 저 앵커께서 노영희 변호사한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즉각 사임합니다. 근데 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우리 까맣게 잊었죠.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특검 그 당시에 뭐 그야말로 뭐 파죽지세의 그런 분위기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인들, 새누리당인들 특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바꾸봤더니 최순실이 이야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더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친박인가요? 그 진박은 다 휴가 중이었나요? 그때는 거의 조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거의 지리멸렬했었죠. 거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누구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특검 얘기도 먼저 나왔던 게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나왔고요. 탄핵 얘기도 나왔던 것이 우습게도 보면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파죽지세를 몰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자기네 정치 생명이 끝날 뻔. 그러던 상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했는데 막상 오다 보니까 1월 25일 날 최순실이 얘기해줬네. 박 대통령 측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야. 이 보니까 이게 보면 심지어는 몇몇 변호사들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대로 인권 유린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보니 편향적인데 알고 봤더니 그 단초가
원래 예. 그러저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시 국민의당과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문제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예. 최후의 순간까지 특검에서는 헌재에다 영향을 주려 했으니 이거는 원천무효야. 예. 라고 하면서 이른바 불복의 예. 어떤 근거, 단초를 갖다 하나 둘 마련하고 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뭘, 앞서 이제 그 황평론가께서 파죽지세 그리고 네. 그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압박, 쓰나미. 쓰나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시점에도 대통령 척 법률 대리인단은 계속해서 부인에 또 부인에 또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아주 치열하게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이제서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당시에 분위기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아니라 그때그때 터지는 내용들을 반응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부분. 예.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부분.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자, 숫자로 좀 맞습니다. 알아봅시다. 예, 뭘 숫자로 알아? 작년 11월 17일 날 통과됐어요. 예. 그때쯤에 이 당시 이제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가던 입장이었죠. 예. 그때 이 여권으로서는 특검을 받아주면서 예. 11월 17일 날 찬성이 196명, 예. 반대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예. 기권이 14명. 예. 여권에서도 30명 이상이 찬성을 했고 상당수는 그냥 투표하러 안 왔죠. 예. 예,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이냐. 여권이 사실상 투표 표결을 막지 않고요. 이렇게 동조하거나 네. 그냥 이렇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네. 그때는 특검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특검을 하다 보면 예. 탄핵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저쪽이 때리는 걸 좀 맞아주면서 시간 끌고 가자.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을 생각 안 예,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럴 국권을 수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예, 예. 그다음 11월 30일 날 박영수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탄핵 표결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지금 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곤란한 이야기 왜 하느냐. 좀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용으로 결정났을 경우에 예. 이 불공정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예, 예. 지금 저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두 갈래죠. 하나는 그 헌재에서 대리인단이 있고 예. 특검에서 그 변호인단이 있는데 일단 지금 헌재 대리인단들이 예. 이 원천무효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김평호 예. 변호사가 오고 예, 나서 예, 예. 국회 의결 단계부터 잘못된 거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그래서 돼야 각하 된다. 얘기가 나오기 각하가 돼야 시작한 된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예. 이게 특검 구성 자체가 예. 이거는 그 성립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 다 없던 걸로 하고 특검을 다시 하자? 뭐 그 처음부터? 주장까지는 본인들이 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네. 뭐 국회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했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그런데 거꾸로 어쨌든 돌릴 지금 수도 와서는 처음부터 이거 뭐 잘못 깨어진 단추다. 예. 뭐 이것을 계속 양쪽이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단계죠. 네. 생방송 MBN 뉴스와이드 6시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대통령과 최순실은 무슨 관계인 겁니까? (1% 미만) 국정 개입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친 캐비넷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검 발표가 나왔어요. 여러분께서는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특검 발표 듣고 대통령의 혐의 중 정말 가장 놀랍다 싶은 게 뭔지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특검 수사로 확인된 대통령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대통령 삼성동 집값을 이제 뭐 최순실 측에서 냈다 그 얘기죠. 네. 일가가. 그리고 의상비는 최순실이 대납을 했다. 이게 특검 주장입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K재단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됐다. 이게 이제 특검 주장입니다. 그리고 차명폰 핫라인이 있었다. 작년 4월 이후에 573번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 지인 아는 사람을 승진시켜달라고 대통령에게 청탁했다. 그리고 정유라 입학 특혜 또 승마 지원 압력까지 대통령에게 이제 했다. 그 얘기가 이제 특검 발표로 나오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입니다 하고 대통령 혐의 하나하나 전부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실 무근이다. 엮어도 좀 너무 엮는 거 아니에요? 윤 전 이영선
대통령님 옷값은 저희가 전달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고영태, 아닌데요. 대통령 옷값 의상실 운영비 전부 최순실한테 받아가지고 냈는데요. 최순실 사건 덮어달라 했지만 언니가 귀국을 하랬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특검 수사 결과로 다시 생각해보는 박 대통령 최순실의 관계. 첫째,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다. 둘째,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해결사다. 셋째, 누가 뭐래도 40년 신의를 지켜온 관계다. 넷째, 피보다 진한 물이다.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수십 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한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유라의 평당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당고 및 이화여대 재학 중의 학사 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들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고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양문석 박사부터 시작하시겠다고요? 예. 네. 박영수 특검이 계속해서 저걸 읽으면서 예.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예. 계속해서 15분을 저걸 네. 계속 읽고 가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내용을 들으면서 새로운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하자. 지휘탕 막히네. 예, 죄송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게 질문이 가장 놀라운 건데 네. 없더라. 예. 포털 사이트에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네. 다 분야별로 부분별로 집이면 집, 정리돼 차명폰이면 있다. 차명폰 네. 뭐 쭉 해서 다 분리를 해놨는데 네. 그 분리한 것들을 종합 정리했다고 했던 송국건 황태순 그 두 평론가의 초기 이야기 예. 종합 정리했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롭고 놀라운 것 없었다. 그래서 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럼 뭐 간단하신 거를. 노영희 변호사. 간단한 그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송권 본부장은 이 놀랄 일이 사태가 제일 있었나요? 처음에 시작된 게 미래재단과 K재단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 두 재단이 그 1회 재단, 제2의 1회 재단이냐,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했느냐 그랬는데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설마 그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그렇게 벗어나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예. 특검의 수사대로라면은 예.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설립됐다. 예. 이렇게 됐다는 게 만약 특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예. 이것은 그 제일 그럴 처음에 수 이 있다. 사태를 그 촉발시킨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그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저는 혐의지만 지금. 예, 저는 지금은 아직 혐의입니다. 혐의입니다. 예.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양문석 박사랑 생각이 거의 같아요. 웬일로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지난해 10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검찰 사정 관계자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특검 관계자를 통해서 재탕, 삼탕, 사탕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면 사골 곰탕까지 끓여 먹었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마침 사실 원래는 100, 우리 99쪽짜리 갖다 굉장히 길게 아마 준비했던 모양인데 아주 압축 요약을 뭐 압축 요약을 잘했던데요. 15분 쪽으로 딱 예. 해갖고 그야말로 왜냐하면 아주- 아침에 마침 그 전 새누리당 현재는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진태 의원이 문제를 확 제기하면서 그거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현행범이 될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확 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 굉장히 드라이하게 했는데 저는 마침 99쪽짜리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거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101쪽이란데 자꾸 아니, 99쪽이라고 표지 빼고. 표지 포함이고 네. 실제로 99쪽으로 끝나는데 네. 깜짝 놀라 그동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그날 머리 올린 머리 했니
아니 심지어는 방송 등에서 실제 해보니까 45분이 걸리니 아무리 번개같이 해도 왜 머리가 부스스하니 저거는 분명히 2번 한 거니 강남에서 차 타고 간 몇 분이 걸리니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뭐 저렇게. 방송마다 다 네. 보면 그 여성 기자 여기자들 갖고 나와서 실험도 해보고 다 했는데 네. 오늘 그 이야기가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 두 자매가 들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급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20분 만에 해치웠다. 예. 그래서 부수스했다. 그 하나 새로 발견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저는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정수 소장. 예, 황태순 투로 할게요. 그럼. 오늘 그냥 좀 넘어가시지. 이 박 대통령 측 유영아 변호사가 예. 부정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예, 2015년 7월 25일 날 예. 그 독대 자료 예,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그 예. 말씀 자료인 거는 독대할 때 대비해가 예. 밑에서 대통령한테 써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임기 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한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예. 부분이 이게 이제 수사를 했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예. 이거는 정말로 놀랄 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예.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말을 말씀 자료에 먼저 담고 있었다 하면 솔직히 좀 이건 나라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 정말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저는 뭐 깜짝 놀란 거는 결국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뇌물수수 혐의를 그 특검이 적용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뭐 이 뭐 곰국 끓이듯이 몇 번 우려먹고 우려먹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비유가 좀 부적절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럼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금 또 이 뭐 1억도 아닌 그 얘기 430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지금 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부분은 정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진짜 이 놀랄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것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430억의 뇌물 혐의를 이렇게 특정할 때는 예.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서 아마 이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 또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죄든 무죄든 상당한 아마 국민적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국민들도 답답하시죠. 뭐 그리고 특검이요. 굳이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는 중에 왜 이건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지. 자, 삼성동 사저 집값 뭐 최순실 일가가 냈다. 그리고 의상비도 최순실이 대납했다. 특검은 최순실 공소장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 여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순실은 1990년경 어머니 임선희와 함께 박 대통령 대신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했고 집값도 치렀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취임 후 2013년 임선희 최순실 모녀가 삼성동 집값을 지불했다. 그게 25억 3천만 원이다. 아니 현재. 그 당시 현재 시가죠, 이거는. 현재 시가로 그 당시에 네. 10억 정도였다. 그 당시 1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통령 의상비, 의상실 운영비를 대납했는데 그게 3억 8천만 원 정도고 집값은 시세가 지금 25억 3천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대신 내줬다 이거죠, 이제. 네. 그런 의혹입니다. 들어보시죠.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니까? 그 개인 지갑에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주는 것 네, 같은 저희는 그런 개인 상황이었죠? 네네. 예?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네.
혹시 최태민 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거티브가 많은데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네요. 10년 전. 예.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10년 후인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콕 집어 이 내용을 발표한 이유를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 생각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예. 뇌물죄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네. 그 삼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을 해줬다. 즉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왜 뇌물죄가 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전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원래 같은 주머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는 네, 것이어서 네. 이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시하게 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예. 아마도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간의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 예, 내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공공부장.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을 예. 그 임선호 씨가 와서 계약을 했다는 건 네. 그때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임선호 씨가 계약을 할 수는 있고 네. 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갔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우리도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예. 특검은 아예 사줬다는 것이죠. 예, 예. 사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사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거를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네, 사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뭐 결국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특검 발표한 것은 네. 지금 혐의입니다, 혐의. 예. 그것은 뭐 나중에 그 다 뭐 사실일지 아닐지 밝혀질 거고. 예,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특검이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 그것도 오래됐다. 오래전부터 경제 공동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 관계가 이어져 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예. 그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 삼성동 집 문제 예, 이것을 예. 그 파고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90년이죠, 지금 산 게? 27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금융실명제 전입니다. 전이죠. 그럼 이걸 참 93년 8월에 네. 금융실명제가 93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금융실명제 이전인데 예. 저는 저것을 갖다가 임선희 씨가 사줬다면 임선희 씨가 증언을 했을까요? 임선희 씨는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복했을까요? 네.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예. 최순실이 자복했을까요? 최순실이 자복했다는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다만 보면은 그 당시에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우리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예, 예. 복덕방 그분이 임선희 씨가 돈 들고 왔다, 잔금. 돈다발을 갖다가 억짜리 네. 그 당시 금융실명제 전이니까 네. 억짜리 수표가 많았어요. 억짜리 수표를 냈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사인은 보면 물론 박근혜로 사인돼 있습니다. 두 장도 예, 그렇고 예, 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그거는 임선희가 사준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 그 당시에는 최태민이 살아있을 텐데 예, 예. 이것을 주장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아마 네. 와 특검도 공소유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보면 이 특검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쪽에 경제 공동체에 매달리나 검찰은 당초에 보면 최순실이나 예,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예. 강요죄예요. 그러면 예, 예. 뭐냐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가 됩니다. 네. 최순실이 강요, 직권남용 강요가 되니까. 예. 근데 특검에 와서는 이걸 갖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일단 타겟으로 삼다 보니까 뇌물로 가자니까 뇌물 내지 삼자 뇌물로 가야 돼. 삼자 뇌물로 가자면 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 난해한 예, 예. 지난한 길이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건 뭐냐니까 뇌물인데 예.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야. 네, 네. 형제지간에도 그건 경제 공동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 같은 사이야.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27년 전에 그 당시 그 복덕방 아저씨가 봤더니 그렇대. 네. 그다음에 2098년부터 네. 지금 거의 18년 동안 옷 사준 게 대략 한 3억 8천 된대.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근데 이것은 결국 아까 우리 송건모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검찰과 특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올라가서 다투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도 여기서 그 전에 한번 저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말씀 맞아요. 90년에 집 매매한 거는 금융실명제 이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빠졌고 알 수 없고.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입증이 불가능한데 의상비는 최근에 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 3억 8천이라고 보니까 98년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2 재보선 통해서 국회의원 된 다음부터 그동안 쭉 해줬던 것이 3억 8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삼성동 집은 대통령 쪽에서는 그 전에 살던 장충동 집을 팔아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기록은 대통령 쪽에서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좀 밝혀주. 근데 이제 좋죠. 이 내용을 좀 보면 예. 검찰에서 특검으로 그 수사 자료를 넘길 때 예. 제3자 뇌물법의 혐의를 두고 넘기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대해서 당시에 초미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검찰은 끝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이 다시 그 검찰에 이번에 넘길 때는 제3자 뇌물죄를 명확하게 짚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 혐의를 그 확정을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그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그 삼성동 사저 문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의상실 비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삼성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K미러의 최순실 관계 요 삼각관계가 그 결정적인 그 증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굳이 왜 넣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그 반대하는 한 20%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면 이 반론이 벌써 의상비 이런 것만 봐도 한 4억에 가까운 돈을 받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을 던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최순실이 몸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깃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깃털이라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니라. 라고 특검이 점잖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 3억 8천의 의상비 등등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했던 거죠. 저는 앞서 저 황태순 평론가하고 송국권 본부장께서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게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삼성동 집과 그 지금 의상비 3억 8천만 원 이야기를 하는 건 일종의 대목밖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먼저 의상실 그 옷값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돈을 3억 8천만 원을 전부 다 돈을 다 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돈을 냈는지 거기에 입증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언제 가면 누구한테 입증 책임을 넘기려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계좌에서 어떻게 빠져나갔고 그걸 입출금 내역을 내놔라는 거죠. 이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입증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동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 집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선희 씨가 가서 계약하고 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10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도 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그 돈이 당신 돈이라는 걸 입증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당시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있던 장충동 집이 시가가 한 6억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삼성동 집은 10억이었다니까 4억이라는 차익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당신이 입증하라. 그런 식으로 일종의 대목받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초창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차재원 교수 말씀에 살짝 좀 보면 이렇게 뭐랄까 태클을 거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입증 책임이 보면 피의자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 대원칙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검찰이 네가 죄 있음을 밝혀야 되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일 나요. 법주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 물어봅시다. 그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법주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극단적으로 권력을 갖다 활용해서 잡아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결과만 밝혀라. 무슨 수로 만약에 죄 없는 사람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럼 변호사가 이야기하시고요. 저도 이야기 좀 합니다. 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우리 노 변호사. 그럼 황 소장. 내 이야기하기 전에 싸워요. 싸우긴 뭘 싸우고. 싸우는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가 하면 황 소장 말씀 전에는 다른 뭐 때문에 이러는가 하면 내 앞에서 좀 조용히 해요, 다. 뭐 때문에 이러는가 하면 박통에 검찰이 적용한 죄가 강요죄나 직권남용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뇌물죄가 들어가면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박통 측이 이 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직접 받은 돈이 하나라도 있냐? 그리고 공동재산이라는 증거가 있냐? 재단을 설립해서 받은 것은 금품수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대가성, 대가성을 또 입증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 부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최순실이 받은 돈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되는 이유를 쉽게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집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온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강한 어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네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어떻게 황 소장이나 황태순 선수 이야기할 때는 딴 거 하면서 계속 듣고 계세요. 진행의 편파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래요. 앵커가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하고. 저기 황 소장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오해하실까 봐 황장 소장이 뭐 아주 혼자 뭐 성미가 엄청 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급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저 발언에는 아주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다 듣고 계시고 뭐 차 교수 얘기 보태고 그럼 노영희 변호사로 가요. 아니 뭐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다르게. 현재 재판에서 재판 과정을 보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나라 법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피고인의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형사법의 원칙인데 대원칙이죠. 실질적으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그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그 딜레마가 사실 너무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감적인 현실하고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시. 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말 무슨 관계일까? 특검 발표를 보시면서 국정 개입은 1% 미만에 불과했다. 그리고 키친 캐비넷 정도다. 뭐 이런 주장을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결국은 총 수사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 생각 속에 최순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느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이 없어서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황장 소장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찍 해주시면. 그 1% 개입에도 이 정도면 99%에는 다른 뭐가 더 있겠나.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순실은 돈이 되는 것만 1% 중에 딱 골라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
받은 그 부분에 10분의 1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맞춘다고 고생 억수로 했어요. 정말 그래서 시끄럽죠, 그거. 이런 사건을 갖다가 임할 때는 퍼센트를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요. 예, 예, 박 예. 대통령 측에서 왜 퍼센트를 말했는지 그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다 하셨습니까? 최재형 교수. 예,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와 그 같이 가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말을 꺼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이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걸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신기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그다음부터는 뭐 정치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이가 됐는데 그러면 보면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최순실 말빨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하나은행의 그 본부장 되신 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3번 했어요. 안종범 수석이 이 지금 하나은행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 될 때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왜 맨 처음에는 이 유럽 현지 법인장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유럽 현지 법인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답하게 또 지시를 내야 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압력을 넣는 이유는 결국 최순실 씨가 계속 왜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보다 훨씬 더 있는 최순실의 말빨 이걸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의 권력 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저게 신형 레이저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신형 레이저보다 그 이상인 거죠. 저 양문석 박사께서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할 때 앵커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 반응이 뜨끔뜨끔해서 말을 못한다니까. 딴짓하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손과 머리의 관계, 기획과 집행의 관계, 그러니까 한 몸통의 머리와 손발이 그 각각의 역할을 달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몸통, 한 몸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최순실을 따로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같이 이야기해야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지. 분리해서 따로 보면 결국 전혀 다른 이 난제들을 풀어내지 못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께서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만 끄덕끄덕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진행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6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기 노영희 변호사로 갈까요? 네, 저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너무 피곤하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사실 모든 것에 보면 최순실 씨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냐.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대통령이 계셨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송국권 본부장 생각은? 최순실 씨 참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한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특검 발표되고 보면서 하니까는 두 가지 측면이 보이던데 하나는 아주 그 계산의 철저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계속 옆에서 도와줬고 사생활을 도와줬고 그다음에 그 뭐 1998년 대구 보궐선거 나왔을 때 또 뭐 돈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집 사줬다고 그러고 만약 사실이라면은 사줬다고 그러고 옷 뭐 대줬다고 그러고 그건 아직 혐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빼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주 철저한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 어떤 뭐 저 인사에 개입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몇 가지 크게 어떤 국정농단까지 가지 않는 인사 개입 말고 국정농단까지 가지 않는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미래재단, K재단 같은 이런 엄청난 걸 한 거예요. 그게 이게 그 동기가 난 건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1% 미만 그렇게 실제로 대통령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소도둑이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사실.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 어디까지? 그렇죠. 수습을 하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 파악을 해야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만큼 농단을 했다는 걸
그 어렴풋이만 알고 약간만 알고 그랬을 그 전체 가능성도 몰랐으면은 있죠.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렇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모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 스스로가 어떠한 것도 집행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다음에 안종범과 모르고 김기춘하고 모른다고 끝까지 우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기춘 모르고 안종범 모른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최순실의 기획이 집행되는 과정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김기춘 이런 방식으로 다 풀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이 한두 건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렴풋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머리와 몸통, 그 지체, 팔, 다리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론을 펴신 거고 반박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특검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증거가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모든 증거가 안종범과 정호성의 녹취록과 58건의 수첩에 의해서 이 모든 그 수사 발표의 근간을 풀어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렴풋이 알았다, 몰랐다, 아니, 내가 저기 대충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몰랐다고 예, 단언한 그렇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네. 정호성 비서관이 네. 그 처음에는 그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 네. 최순실 씨에게 뭐를 보내고 예, 뭐 이렇게 예. 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 지시가 없어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 간섭파 일상화돼 버려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다른 부분도 네. 어차피 안종범, 김기춘, 최순실 연결이 돼 있었다면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일일이 있다. 보고가 안 됐을 그 수 이야기를 하는 있다. 것이죠. 그 얘기는 네, 또 아니, 참고를 해야 저는 된다. 약간씩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까지 드러났던 수많은 녹취록과 이 녹음을 예. 보면 예. 이 모든 게 지금 대통령이 중심에 있고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초의 의심도 없이.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초의 의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도려내서 봐도 수많은 정말 아니, 그래. 전방위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적 이익을 위한 농단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좀 한번 좀 침착해져야 되는 게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조용하시거든요 패널들이. 그래서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양 박사가 대통령께서 네. 어떻게 이제 모든 일에 최순실이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다 알고 있고 다 개입을 했느냐, 네. 아니면 다 지시를 어떤 했고 큰 틀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냐, 아니면 네. 큰 틀에서 네. 뭐 저 최순실 씨 하는 거 도와줘라, 예, 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그 대통령이 면책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게 달라져요. 저는 빼고 그냥 가시죠. 아니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문제가 여쭤보려고 없는 그러는 사람 거예요. 빼고 갑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건 어떤 재판 결과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니죠. 아, 그럼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뭐 증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사법부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그 1심이 3개월 안에 해결하기로 되어 있고 2심하고 3심은 각각 2개월씩, 그러니까 총 7개월 안에 해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길고 긴 여정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잠깐만, 네. 노 변호사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네. 아까 322, 통상 같은 경우 644 아닙니까? 근데 그건 구속의 경우 그렇고, 네. 불구속 기소된 경우는 그 322가 안 지켜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가 구속, 불구속. 왜냐하니까 지난 3월 3일 날이죠. 3월 3일 예, 날 당시 박영수 특검이 오창 기자 간담회 하면서 예. 뭐라고 그랬냐니까 앞으로 보면 한 40명 정도로 줄여서 공소유지를 2년 정도 한다. 그런 얘기했기 예. 때문에 네, 네. 322는 구속 기소된 경우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예. 아직 보면 뭐 기소는 고사하고 아직 조사조차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원래 네.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2달 안에 끝내라라고 하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재판 네. 규칙인데 그게 안 지켜지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한 번씩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진 않고 원칙론자는 그렇지만 이건 훈시 규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네, 네. 일단 저 정호성이 녹취가 나오고 안종범 수첩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이제 증거가 상황이다. 나오니까. 안 하셨는데 넘어갈 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이 박영수 특검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그런 거예요. 정치적이다. 왜 이야기해놓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고 이번에 네. 우리가 제3, 제4 확인한 것입니다만은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무죄가 아니고 예. 이른바 발부가 됐다고 유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들었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사실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검 발표를 통해서 본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냐? 예. 피보다 진한 물이죠. 예. 피보다 진한 물인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번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이번에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박영수 특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이른바 미완의 완성이다. 미완의 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분이 왜 시간도 부족했고 등등등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르재단하고 아까 K스포츠재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최근에 불거진 게 뭡니까? 고영태, 김수현, 그다음에 유상영. 여기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미완이 아니라 예. 실제 보면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 어떠한 식으로 그야말로 아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됐는가 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영태, 유상영, 김수현 등등을 이른바 최소한 조사안이라 조사하는 신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봐요. 네, 벌써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6시 56분. 말이 문제일까요? 타는 말이 문제일까요? 정유라가 문제일까요? 대통령 고맙다. 이것도 증언이죠. 고맙다 이렇게 했다 그러고 최순실 말 가지고 또 최순실이 말을 가지고 정유라한테 준 말 가지고 또 엄청 화를 냈다고. 그래서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삼성 측에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화를 내고 벌쩍벌쩍 뛰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말로 얽힌 끈끈한 관계?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2014년 9월입니다. 9월 초에 최순실이 얘기합니다. 한화 지원이요. 소극적이에요. 이 한화 회장사를 바꿔야 돼요. 삼성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자 대통령은 2014년 9월 첫 번째 독대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정유라도 좀 적극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승마 지원이 전보다도 부실하대잖아요. 차라리 한화가 낫대잖아요. 이렇게 질책했다라는 것도 증언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세 번째 독대라는 자리에서 정유라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삼성 측을 격려했다는 거죠. 자, 2015년 10월에 삼성 측은 마장 마술용 말을 샀는데 살시도랍니다. 이름이. 7억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말 소유주 명의가 삼성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아는 순간 최순실이 펄쩍 뛰면서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뭐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도와줬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뭐 은혜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유라는 지금 어디 저기 뭐 해외에서 잘 있죠? 덴마크. 삼성 관련된 일 아예 몰라요. 다 엄마가 한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박 대통령 최순실이 왜 저 세계 랭킹 561위의 선수를 위해서 지나친 말 욕심을 낸 건가? 예, 들어보시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정유라 선수 좋아.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네. 하여튼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흐뭇하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컸어 용량이.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변호가 일어나서 말해주면 지금 파트는 그렇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지. 이거는 패널 중에 뭐 말 좀 타보신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을 안 탔어도 말을 뭐 예마. 얘기하세요 그냥 빨리. 그렇죠. 왜 저래? 80대 영화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아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네. 이거예요. 최순실이요. 근본적으로 돈 세탁은 아는데 말 세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성이야 지금 이 꼬리가 안 잡히려면 계속 말에 호적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렇게 했죠. 최순실은 그걸 갖다 못마땅해가 자기 이름으로나 정유라 이름으로 안 해준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앞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매도인 보통 산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될 건데 바꿔도 또 매도인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팔시도가 7억, 비타나 버이하고 라오싱 두 개 합쳐서 25억. 저것도 또 비타나 버이가 국내에서 언급이 되니까요. 스웨덴의 맹마 블라디미르 플러스 한 두 마리 더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 마리는 지금 이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세탁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말은 올브르에 있는 이 뭡니까? 헬그스트람 성마장의 직원 명의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은 이 자기 하고 싶은 욕심에서 실명으로 해달라 했지만 그럴 경우는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안 됐다. 제 대답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뭐 짐작이 되나요? 코끼리 비스켓.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씨가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보도입니다만은 뭐 내가 삼성이 합치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은혜도 모른다. 삼성이 합치면서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가 강화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281조 9,214억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해줬는데 말이 뭐 10억짜리, 20억짜리인데 이 정도도 못 줘? 이 완전 코끼리 비스켓인데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혜택이 3천억에서 5천억까지 평가 기관이나 평가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3천억에서 5천억의 그 특혜를 주면서까지 내가 합쳐줬는데 그 방금 뭐 차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7억짜리 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빌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 최순실이 생각한다면 엄청난 분노가 일 것이고 이 발언이 결국은 제3자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그 또 한 번의 판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본다면 최순실의 저 말은 이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발표대로라면은 대통령께서 삼성에 정유라 승마를 지원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그렇다면 이 지원해 놓고 이거 말을 사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비싼 말을 대여해주는 것이냐, 이 부분까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거, 최순실 씨 쪽에서는 사주기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에 대한 최순실 씨의 어떤 집착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최순실 씨에게 말이란 첫째는 욕구 충족의 도구죠. 딸을 대학 보내는데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드는데 그런 그 욕구 충족의 도구이자 또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집착 그런 것 때문에 왜 나에게 저기 사준다고 그랬지 왜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것 같아요. 투자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말도 저렇게 사놓으면? 노예 변호사는 말 잘 모르시죠? 말 몇 번 타봤는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어서요. 사실은 정말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것 같고요. 그 뇌물죄 대통령과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 정유라 지원 고맙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딱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곳에 그 승계 구도를 내가 만들어줬는데 대통령을 움직여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거지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고 아마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자백의 증거 자료를 사용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가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아주 노 변호사는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비법률가인 우리 양문석 박사는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잘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난 더 약간 기분 상했어요. 걸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별로 권위가 안 붙어. 근데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양 박사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억수로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박사인데? 박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이제 최순실이가 막 누구 삼성 계열사 사장한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아마 삼성 계열사 사장이 아마 특검에 와서 진술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2월에 만나서 정유라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보면은 막상 재판에 가면은 특검도 굉장히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조사 안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일관되게 그야말로 강요로 됐다는데 거기서 도와줘서 고맙다. 또 심지어는 보면 특검 측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만드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는 갖다 이번 정권에 맞춰라. 사람 독대라는 게 뭡니까? 독대 누가 안 해봤습니까? 독대는 딱 둘이 하는 겁니다. 딱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한 얘기로 기본적인 자료 만들어주는 경제수석이 대략의 말씀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만은 그건 말씀 자료는 그냥 참고용이고 실제 가서 얘기하는 건 왜 보면은 안가등에서 왜 독대합니까? 녹음을 안 하고 딱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박용수 특검과 그 특검보다는 무슨 수를 알았는지 그걸 갖다가 꼭 법정에서 밝혀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들었다가 그러니까 그거죠.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 말씀 자료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자료 가지고 그 독대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 자료에 뭐 정렬 성마 지원, 정렬 성마 지원해서 고맙다. 그런 게 들어있을 리도 없고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한 번도 안 했고 서면도 제출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말은 본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말이고 본인이 다 인정을 하게 되는 뇌물죄로 걸리는 그런 말인데 이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특검에서 어떤 그 확실한 그 물증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논의가 이상하게 풀려가는데 특검이 바보입니까? 예?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특검이고 그 수사팀장이고 조사팀장이고 그다음에 수십 명의 검사가 붙었는데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근거도 없이 이는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특검에 대한 이 불신을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발언이라고 보는 거고요. 외려 이 내용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냐 안 되냐, 강요냐 아니냐, 제3자 뇌물법에 적용되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와 자료로 활용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 특검이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얘들이 이걸 가지고 공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뭔 헛개비를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여기 저희들이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서로 평론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 이런 거 이해하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 증거가 되냐 안 되냐 그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효종 때 북벌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효종 때. 그래서 이 북벌과 관련해서 그때는 사실 노론들은 이 지금 그 북벌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북벌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암 송시회를 불러서 효종이 독대를 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기회 독대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기회 독대 두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질까요? 우암 송시일이 나와서 내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는 그걸 유추하면 대충 이야기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참 군생하십니다. 아니 없어 200년 전 얘기를 듭니까? 아니 군생한 것이 아니라 그거 지적하려고 그거 드셨어요. 독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가 얘기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없으시면은 거기 200년 전, 300년 전 얘기에다가 우리 양 박사는 또 보면은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또 우리 송 합리적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마 스스로도 인정할 겁니다. 황정수 소장 나섭니다. 말 세탁이라고 이미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는데 뭘 아직도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말 세탁이지. 제가 말 세탁이라고 했잖아요. 말 세탁. 말 세탁. 넘어가는 게 낫겠는데요. 넘어가시죠. 자, 대통령 측 종범실록에 대해서 그 안정범의 상상 아니냐. 다급한 안정범의 막말은 또 왜 나오는 것인지 이 수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머리가 좋아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1916 이땡땡의 의미. 안정범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머리가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수첩에
수첩에 왜 대통령 말씀만 적혀 있다고 보느냐, 안종범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을 적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41916 이땡땡. 이게 아마 2016년 4월 19일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네. 의미는 이상화 당장 승진시켜요. 무조건 빨리요. 아, 참 말씀을 못 알아듣네. 그 내 이득 위해서 내가 이럽니까 지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입니다. 졸지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일단 여기까지도 좀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난해 2월에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이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글로벌 영업부가 하나 있었는데 본부장을 하나 따로 자리를 만들으라고 2본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국회 소추연당은 주장은 대통령 지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 아니냐. 대통령 측에서는 수첩이 무슨 안종범 생각을 적거나 다른 사람 생각을 기재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다 적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안종범은 대통령이 직접 불러주신 건데요. 특검은 최순실 청탁의 대통령 지시, 은행 관계자 승진시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네, 요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죠. 네, 안종범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좀 있었나요? 뭐 다 아시는 사안 아닙니까? 정유라 씨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만하시죠. 아,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박근혜 씨한테 따로 전화를 받거나 청와대에서 연락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사가 본부의 승진에 대해서 그거는 뭐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십시오. 벌써 7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 같이 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황태순 평론가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안종범 당시 수석이 참 뭐 물색이 없다고 봐요. 만약에 대부분 이제 그 관료 출신들 같으면은 물색 없다고. 예. 관료 출신 같으면 이렇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안 합니다. 예. 좀 특이한 경우예요. 정말 보면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보면 관료 출신들은 흔한 일 나이스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조용조용 그 은행장님 말이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슬슬. 그럼 안 수석이 머리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리고 판넬 좀 보여주세요. 안수석. 예. 참 머리가 거시기하네. 그리고 대통령 측은 왜 자꾸 다른 사람 생각 적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건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거기다 자기 생각을 쓰는 수도 있고 쭉 윗분 말씀 적으면서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거 갖다 어쨌든 우선 주종은 아무래도 대통령 지시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거에 또 보다 보면 구별이 안 되겠어요. 그런 정도야. 지금 양 박사 하시겠어요? 황태순 평론가가 참 머리가 거시기 하네라고 하면서 안종범 수석의 머리를 지금 탓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오다를 수행하려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최순실 기획, 박근혜 집행, 그다음에 전화 안종범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정말 빨리빨리 안 해주고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왜 이래? 네 개길래 죽을래?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 국제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국제그룹 얘기는 건 전두환 대통령. 일반 고위공직자들이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의 속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수많은 오다를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기 너무너무 힘들다.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석 박사는 앞으로 수석되긴 드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안 해요. 노 변호사는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중요한데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내 이득을 위한 거냐?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냐? 결론적으로 강요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시킨 그런 혐의 사실이 여기서 이게 객관적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사자는 부인을 하더라도 그 부인하는 당사자의 말하고 배치되는 다른 제3자의 증언이 나와서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 대질신문은 안 됩니까? 대질신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수사는 끝나고 기소가 됐다면 그냥 재판정에서 하면 됩니다. 재판정에서. 송권무 부장님 하시겠어요? 네, 그 대통령의 지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에게 아무래도 경제 수석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 조정 수석을 했으니까 이 경제 분야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이런 뭐 사적인 지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저렇게 2016년 4월 19일 그 뜻이겠죠. 그것은 그만큼 계속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로 지시하면서 뭐 적고 계세요, 받아 쓰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것을 일상적으로 됐던 것 같고.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이 얘기한 것은 이 VIP 뜻이라니까 뭐 이 이야기죠. 내 뜻이 아니고 VIP 뜻이야. 그 이야기죠.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대통령 뜻 개길 수 있느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황 소장님. 이 은행의 부장급을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은 그 부장급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앙의 이 본부장은 부행장급, 이사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을 졸지에 이사를 시켜달라니까 아무리 은행이라도 경력이 있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럽 총괄 본부장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해외 영업 본부장을 해달라다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글로벌 영업 이 본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통요, 이 청탁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사고 나겠다 싶었어요. 안 하는데 저렇게 3번이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이 4월 19, 16 옆에 영어로 VIP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이 지금 부장급 하나를 승진시켜 달라고 자신에게 지시했다라는 걸 수첩에 적어놨다. 네. 지금 이걸로 해석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노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56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56건? 네, 56건입니다. 17건 더하기 39건. 네.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고 그래도 이렇게 쓰기 어려울 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요, 되게 일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VIP 지시사항에 대해서 날짜를 쓰고 그 옆에 지시사항을 정확히 적어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요. 41916 이땡땡 VIP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뭐 한두 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서로 패턴이 다르게 막 중구난방으로 쓰여지게 되면 본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말이 맞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56건의 수첩에 그런 방식이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수첩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보강이 된다면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그냥 안종범의 개인 생각이겠지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거죠. 그럼 이 재판 가면은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이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정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증거, 장시호와 더불어서 이 안종범의 업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폭발적인 그 증거 능력이 정말 큽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그럼요. 측에서? 아니, 본인은 증거 동의를 안 하겠죠. 증거 동의를 안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로는 쓰이고 특히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수첩 같은 거는 56건을 한꺼번에 적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제 뭐 거의 지금 뭐 최순실 박 대통령의 인연 끝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참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박 대통령 측 뒤늦은 최순실과 인연 끊기 의도가 뭐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에 모두 떠넘기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측과 최순실의 요즘 속내 그리고 최순실이 요즘 들어 가장 후회하고 있을 것은 이것이다.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준비한 맨 마지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연은 아시는 대로 최태민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야말로 길고 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최순실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의의 관계, 개인사부터 국정운영 퇴임 후까지 구사한 거 아니냐. 하루 2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곁을 국정운영을 도운 권력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고 고영태랑 불륜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어 최순실을 경계하지 않은 거 후회 중. 자, 최순실과 측근들 대통령 속이고 이용하려 들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주장입니다. 최순실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경도된 적이 없다. 최순실에게 경도된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미르재단, K재단, 최순실 때문에 왜곡된 것이다. 이 사람이 문제다, 최순실이. 자, 40년 신의의 관계에서 능력 안 되는 지인으로 전락한 최순실의 요즘 심경은 심신회패하고, 이건 철자가 틀렸는데 그렇게 쓴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심신이 피곤하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올 지경이에요. 왜 귀국했을까 후회 막급이에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 배신감 장렬. 모든 게 내 탓이요 반성 중일까요? 들어보시죠. 순출안에서도 밝혔듯이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모든. 이거는 뭐 차재원 교수님부터.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내가 일단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최순실 씨는 그렇다고 내가 모두 뒤집어 쓰는 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뭘 믿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순실 씨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나도 정유라처럼 할 걸 내가 괜히 들어왔어. 그 얘기 좀 그 생각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오고 있으면 지금 특검도 다 끝나고 했을 건데 그때 대통령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너무 엮였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황 소장님. 저는 박 대통령은 내가 떠넘기는 척하는 거 이해하지. 이렇게. 그렇게 보세요? 실제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그 정도는 서로 용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2년이 안 끝나네요. 예, 돈은 그래도 네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은요. 지금 후회하는 거나 입 속내는 나도 누구처럼 전부 다 녹취를 해놨으면 오늘날 이 지경이 안 됐을 건데 정말로 최순실이 녹취를 다 했다면 이 지경이 안 될 수도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워낙 바빠가지고 경무에 녹취를 할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을 분리하게 됐다 지금? 그거 다 녹취를 했으면요. 그러니까. 인사 부탁한 사람, 청탁한 사람 다 꼼짝 못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이 서로 떠넘기고 뭐 인연 끊는 거 아니냐? 끊길 리가 있어요. 칼로 물백이죠. 아까 저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0년이. 그대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그렇게 되고 좀 가장 후회하는 거는 호랑이 새끼 키웠죠. 대통령과의 관계가 후회가 아니고 장시호와의 관계. 장시호. 장시호 이번에 보면 어쨌든 최순실을 갖다 딱 올가맨 것은 장시호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장시호의 또 미래가 궁금해지네. 갑자기 송건모 부장님. 네,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게 그 전조가 있었죠. 정윤회 리서트 파문 때. 그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것을 어떻게 청와대 입장,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깔끔하게 해결했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저도 고개 있었을 것 같아요. 실수가. 그러니까는 이번에 오면은 또 우병우 전 수석 라인에서 그 정윤회 리서트 파문 때처럼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고 그 귀국 자체를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둘 다 그 물귀신 작전을 쓸까 사실은 걱정을 할 것도 같고요. 이미 이제 두 분의 신뢰관계는 많이 깨졌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영태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왜 고영태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여기까지 왔을까?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태한테 잘해줄 걸. 고영태가 지금 모든 걸 사실은 그 구국 친견이라고 정유라 걔 때문에 지금 차은택이한테만 잘해줬다 뭐 그런 얘기. 그걸 후회한다. 양 박사 생각은? 저 황태순 평론가하고 자꾸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 전반전 이후에 중반전, 후반전을 가면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 저는 사실상 관계가 깨졌다고 봅니다. 경제 공동체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서로가 이제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기획을 집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랬다. 그래서 친구의 대사를 써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향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거의 뭐 감방 네가 가라 이기고, 그 다음에 최순실은 고마해라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요게 이제 최순실의 이제 글이 서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지금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가 가라 일하는 기고 그 발음도 정확하게 하와이 일 안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시청자들께서 워낙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국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 대한민국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자, 정치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박탈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만 하고 다만 대선 영향을 고려해서 수사 시점을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그리고 탄핵 요구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분노한 민심 어떻게 수습할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치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헌재 승복과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없는 겁니까? 차재원 교수님부터 답변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길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적 이 최소한의 합의인 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규정된 법에 따라서 법의 지배에 대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요 낙하산이 필요할 거라 보는데요. 탄핵 이후에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는 거의 우리 사회가 절벽이 되어버릴 겁니다. 앞이 감날이 꽉 막힌요.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피를 본 대중들은요. 그 후에 수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대통령 잘못하는 거 한 번 탄핵시켰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잘못하는 사람은 다 탄핵시키자고 서로 감시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써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차 교수께서 이제 제가 써놨던 걸 그대로 읽어버렸네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이든 승복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는 이제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정 판결에 대한 그 승복의 문화는 아직까지 여야 간에 있어서 서툽니다. 그리고 이 불복종 운동들도 계속해서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있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할 것 없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승복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정치권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촛불이 이렇게까지 활활 타오를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은 그런 점에서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고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심은 아마 헤아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그 위기에 몰려 있고, 그 뭐 잘못한 부분도 뭐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애국심, 그것은 뭐 나 국가와 결혼했다. 그거 자체까지도 부정을 하기는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탄핵 이후에 뭐 혼란을 생각을 하면은 탄핵 선고 내려지기 전에 먼저 그 수용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도 같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황태선 평론가. 뭐 사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촛불, 태극기 촛불 해갖고 오늘 아침 뭐 조선일보 보니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 50.6%, 수용 못한다 44.6%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보면 흥분한 일반 그 대중들, 국민들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돼요. 정치권이 말로는 뭐 조건 무조건 승복해야 됩니다. 나는 정치인은 나는 승복하지만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판발 빼는 모습은 굉장히 정직치 못합니다. 우선 각 당 대선 주자 모두가 무조건 승복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 바로 국민들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6분의 패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